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저의 가족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닥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었던 저에게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뒤통수를 치고 말았던 거죠.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는 건지, 신이 있다면 찾아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있던 당시에만 해도 저는 배신의 충격에 약을 먹어야 할 만큼 힘들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바람을 피운 놈은 잘만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게 되는 순간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지금은 이혼을 해서 완전한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고요. 제가 겪은 이 사연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32살에 저희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로 일궈낸 철강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그 회사에 대리급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온 직원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당시에는 회사를 다닌 지 4년 차쯤 되어 과장을 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회사에 뒤늦게 일을 도우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업무 능력으로만 따지자면 남편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신 아버지가 적극적인 스카웃을 시행하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는 이미 학벌도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했을 때 저희 남편은 중간치를 조금 웃도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굳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시작했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반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바로 성격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고 가장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짧고도 길었던 지난 연애에서 저는 돈 많은 사람도 만나보았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집안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도 만났었고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시간이 돈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돈을 쓸 수는 있어도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결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고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고 온 마음을 다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처음 만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마음으로는 충만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제가 찾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항상 1순위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생각을 저희 부모님도 존중해 주셨고요. 만 3년간의 연애를 꼬박 채우고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이후에 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죠. 그리고 남편의 최선은 저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챙기듯이 저희 가족도 마치 본인 가족들처럼 살뜰하게 챙겼거든요. 이번 주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강화도에 갈까? 갑자기 강화도는 왜? 장모님 좋아하시는 오리 먹으러 갈까 싶어서 내가 친구들한테 수소문해서 강화도에 유명하다는 유황 오리구이 맛집 찾아놨어. 예약이 다 찾는 거 사정사정해서 겨우 했거든. 오, 진짜?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시겠다. 오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잖아. 왜 그렇게 오리를 좋아하시나 몰라. 입맛 없으신 것보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행인 거지 뭐. 간 김에 바다 구경도 하고 오자. 괜찮지? 당연하지. 근데 당신 안 피곤해? 이번 주 내내 야근했으면서? 피곤하기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당신이랑 장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내 낙이잖아. 고마워. 우리 신랑은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지. 내가 진짜 이 맛에 당신이랑 산다. 남편은 저와 성향이 정반대였는데 대충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길 좋아하는 저와 달리 데이트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고 여행 계획도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알아보고 세세하게 짜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소에 그런 성향이라고 해도 주말이면 조금 편하게 쉬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몸이 힘들면 만사가 귀찮아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지치지도 않는지 매주 주말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는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정상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죠. 덕분에 저는 결혼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주말이 무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기념일에 효도 코스를 짜느라 골머리를 앓을 일도 없었고요.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다 남편이 알아서 해줬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이 제 남편을 보고 집안에 없던 딸 하나가 새로 생긴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리 살갑지는 못한 딸이었거든요. 부모님과의 기념일이나 집안 행사 때도 말이나 돈으로 때우는 타입이었고요. 그런데 귀찮아서 여태껏 몇 번 다니지도 못한 부모님과의 여행을 남편을 만난 이후로는 1년에 적어도 2번씩은 무조건 다니게 됐거든요. 거기다 어버이날이니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니 하는 무슨 날만 되면 가까운 근교로 나가 꼭 바람을 쐬고 돌아오기도 했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었어도 저같이 무뚝뚝한 딸보다는 남편처럼 살가운 사이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근데 왜 연인 너 혼자 오냐? 강서방은 어디 가고? 아니, 따로 얼굴 보자마자 강서방부터 찾으시네. 우리 아버지 요즘 강서방이 아주 입에 붙으셨어. 너야 얼굴만 봐도 잘 있어 보이니까 하는 말이지. 얼마 전에 회사에서 보니까 강서방이 너 챙기느라 얼굴이 반쪽이더라. 남편 부려먹지만 말고 좀 잘 챙겨줘. 참나, 내가 언제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누가 보면 강서방의 아버지 친아들인 줄 알겠어요. 사실 저희 엄마야 제가 좋다는 사람이면 항상 큰 반대는 없으셨지만 아버지는 결혼 전에는 남편을 썩 반기지는 않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다고 하니까 별 말씀 없이 결혼도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긴 하지만요. 그런 남편이 아버지에게 단단히 점수를 따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원인은 갑작스런 뇌졸중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한쪽 얼굴과 팔다리에 편마비가 오고 심지어 언어장애까지 오셨어요.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콧줄까지 끼고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때 지극정성으로 병실에 머물며 간호를 했던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엄마를 돌보다가 스트레스와 충격에 쓰러졌었거든요. 간병인이 따로 있긴 했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였죠.
그때 남편은 이러다 장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까지 잡겠다며 본인이 붙어서 간호를 할 테니 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잠깐씩만 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붙어 있겠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매일같이 들리기는 하셨지만 회사 일 때문에 항상 곁에 있기는 힘드셨고요. 하지만 정성이 무색하게도 약 2달간의 간병 끝에 엄마는 결국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했던 간병 덕분에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남편 쪽으로 기울게 되셨었죠. 그 뒤로 남편은 회사에서도 진급을 했고요. 형식적으로 달았던 차장 자리를 1년 만에 건너뛰고 바로 부장을 달게 되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는 남편이 사장의 사위인 걸 알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의 제일 친한 입사 동기 한 명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능력으로 최연소 부장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그 말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와이프 잘 맞는 덕에 출세한 게 맞다며 앞으로도 저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장난을 칠 뿐이었죠. 그리고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도 같이 회사 일을 의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절대로 사적으로 사위 앞에서는 회사 일을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원래도 집에서는 일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시는 편이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다음 분기 영업 방안에 대해서 강 부장 생각은 어떤가? 제 생각에는 저번 주에 초안을 올렸던 구매 부서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업부서가 요구했던 구매 수치는 식사 좀 끝내고 이야기하세요. 고기 다 타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집에서도 회사 일을 의논할 때만큼은 남편을 꼭 강 부장이라고 지칭하고는 하셨습니다. 아마 회사 일과 집안일을 분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죠. 아버지는 평생을 워커홀릭으로 사셨고 지금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업무 이메일 체크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럽기는 했지만 그런 만큼 엄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죠. 저는 제 남편만큼은 회사 일로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희 너도 건성으로 일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도 디자인인가 뭔가 쓸데없는 일은 그만두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일 도와드리는 대신에 제가 따로 하는 일은 터치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자꾸 딴소리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면 뭐해요. 정작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게 문제니까 하는 말이지. 네 오라비가 끝내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연인 너라도 회사를 물려받아 할 것 아니냐. 저는 회사를 들어올 때 아버지와 굳게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도와드리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계속 할 수 있게 놔두겠다는 조건이었죠. 사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쪽 계통으로 계속 전공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나오라는 아버지와 대학을 졸업한 후 내내 갈등을 빚었었죠.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제가 회사를 나가고 디자인은 따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회사를 다시 관두고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전업으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의 회사는 저에게 시한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요. 에이, 오빠도 나중에는 들어오겠죠. 나이 들수록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대요. 거기다 오빠는 1시간이면 밥을 못 먹잖아요. 아마 지금쯤 집밥 먹고 싶어서 살이 쏙 빠졌을걸요? 나도 처음에는 그 녀석이 나가서 조금 방황하다가 고생 좀 하면 제 불에 지쳐서 들어올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째냐? 아유, 이제 미국에서 마누라까지 얻었으니 한국에 들어오기는 내 살아생전에 영영 틀렸지 싶다.
저에게는 6살 터울의 친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 얘기만 나오면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하셨죠. 오빠는 아버지에게 애증의 대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오빠는 원래 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빠는 본인 스스로 뭔가를 이룩하고 증명하고 싶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느 때처럼 미국으로 출장을 갔던 어느 날, 그곳에서 새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언니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일평생을 미국에서만 살았던 교포였죠. 그래서 새언니와 결혼을 한 후에는 오빠가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예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 문제로 당시에 아버지와 오빠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저와 엄마는 저러다가 두 부자가 절연이라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빠한테 전화 오면 뭐라고 하시지만 말고 좀 부드럽게 달래보세요. 들어보니까 오빠도 정 한국에 올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지 애비한테 한 달에 전화 한 톡이나 제대로 할까 말까 한 녀석인데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 참나. 말은 그렇게 하셔도 오빠한테 전화라도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래도 회사는 연인 네가 물려받아 할 것 같으니 조만간에 한번 다시 얘기나 나누자. 어찌되었건 아버지는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내심 오빠가 한국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저는 오빠와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께도 자주 전화를 드리라고 얘기하곤 했고요. 이제 엄마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저희 세 사람이라도 다시 예전처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게 됐죠. 생각난 김에 오늘도 오빠를 한 번 더 설득해봐야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직도 형님한테 미련을 못 버리신 건가? 우리 아버지. 글쎄, 회사는 둘째치고 일단 오빠가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수록 자식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으실 거 아니야. 그래도 형님은 애들도 있고 이미 미국에 정착까지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시겠어? 나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게. 내 생각도 그렇기는 해.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말이야. 제가 그 말에 긍정을 하자.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반짝 빛내며 저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 생각에도 회사는 당신이 물려받아야 할 것 같아. 당신이 회사 일에 소질이 없으면 몰라도 조금만 돕겠다고 들어왔는데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당신 오고 나서 회사 실적도 계속 좋았고. 그게 무슨 나 혼자 한 일이야. 그냥 회사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내가 들어와서 밥숟가락만 얹은 거지. 나는 경영에 자신 없어. 하고 싶은 일도 따로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그건 알지만 그렇다고 형님이 안 오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잖아. 장인어른이 천년만년 그 자리 지키고 계실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장인어른 짐을 덜어드리는 게 효도지. 장인어른도 이제 보니까 많이 늙으셨어. 저번에 나랑 식사하시면서 이제 슬슬 힘에 부친다고 하시더라고. 빨리 물려줘 버리고 편하게 좀 쉬고 싶게도 하시다고. 아버지가 정말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그럼 내가 없는 소리를 하겠어. 당신이 얼른 물려받았으면 하시는 눈치더라고. 남편의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아버지가 이제 본인도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기는 해도 아버지는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냥 신세 한탄처럼 하시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과로를 하지 말라고 이제 은퇴해서 좀 유유자적 건강이나 돌보며 쉬실 때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늘 귀등으로 듣기는 했었죠. 모름지기 사람은 삶의 의지가 있어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 건강도 부쩍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는 했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저도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대책이 없기는 했어요. 미루고는 있지만 결국은 제가 회사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오빠도 저도 아버지도 모두 각자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 뒤로 남편은 틈만 나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으라는 둥, 장인어른을 생각하라는 둥 하면서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저를 꼬셔보려고 시킨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옆에서 자꾸 저러니까 저도 조금씩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택의 시간은 훨씬 빨리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게 되셨거든요. 아버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울지 마라. 뭘 이깟 일로 울고 그래?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서 병원으로 뛰쳐갔는데 아버지가 수척해진 얼굴로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런 일에 당황한 나머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부쩍 복부에 이어서 등까지 아픈 느낌이 잦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병원을 따로 찾아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하셨고 좀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참으셨다고요. 그런데 살이 계속 빠져서 요즘에는 허리벨트가 남아돌 지경이지 뭐냐. 결국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더라고. 너희도 평소에 건강검진 열심히 하도록 해라. 젊은 사람일수록 암은 진행도 빠르다더라. 나처럼 별것 아닐 거라고 방치하지 말고. 지금 저희 걱정하실 때예요? 어떡해 진짜. 장인어른, 아무 걱정 마시고 이참에 병원에서 요양하신다 생각하세요. 요즘 못 고치는 암이 없어요. 무조건 나으실 겁니다. 그래, 나는 걱정 안 하니까 연이나 잘 달래줘. 나야 지금 가더라도 살 만큼 살았으니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눈물바람으로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더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는 싶었지만 예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해봐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 좋은 생각만 들었고요. 아버지께는 티를 낼 수 없었지만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마저 들었죠. 발견 당시에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췌장암 말기는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모두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요. 방사선 치료를 하기는 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심했죠.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저는 매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병실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버지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뺏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좀 편히 쉬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이 녀석아, 할 때 가더라도 일은 처리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가긴 누가 가요. 아버지 멀쩡하게 나으실 거예요. 그런 말씀 하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앙상하게 말라버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연희야,
울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왔다가 가는 거야. 빠르든 늦든 그건 피할 수 없는 여정이야. 나도 이제 네 엄마를 만나고 싶기도 하구나. 아버지.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한 번만 더 물어보마. 너 정말 회사 일에는 미련이 없는 거야? 전 그냥 아버지가 계속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제 대답에 한숨을 쉬시며 창밖을 돌아보셨어요.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제야 깨닫는 바가 많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증세가 심상치 않아서 저는 얼른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빠는 아프리카 오지로 여행을 떠난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해서 연락을 반복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하루가 지난 후에야 오빠에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큰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얼른 한국에 돌아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늦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오빠가 바로 온다고 해도 아버지 장례는 끝난 이후나 될 테니까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죠. 그 와중에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받으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잘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저와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유언장 속에 적혀 있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오빠가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변호사를 붙들고 거듭 다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버지가 유언장과 함께 남긴 편지를 펼쳐 들었어요. 거기에는 짧은 메모 같은 편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연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알겠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더구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그제야 저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시기 직전에 저에게 한 번 더 의사를 확인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편지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에 매여있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자 저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었던 그날 모든 장례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쉬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짐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여보, 아버지 집에는 언제쯤 갈까? 거긴 당신 혼자 가. 응? 뭐라고?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에게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차가운 그 목소리에 당황해서 남편을 돌아보았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요. 그동안은 너무 경황이 없었고 슬픔에 빠져 있느라 남편을 살필 시간이 없었는데 조용한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유언장 어떻게 된 거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당연히 몰랐지. 유언장은 나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게 된 거야. 갑자기 그게 궁금한 거야. 기가 막히네. 지금까지 옆에서 본인 돌보고 일했던 딸은 내팽개치고 뜬금없이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아들한테 회사를 준다고.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끝까지 회사 받기 싫다고 한 거야. 내용도 그렇지만 남편의 말들은 너무나 공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내가 회사 받기 싫어했던 건 당신도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 어머니도 나 생각해서 오빠한테 물려주신 거고.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왜 화가 나 있냐고. 당신이 나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쾅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방금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또 누군데?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침대에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 키패드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 밖으로 나갔더니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와서 본인 서재에 있는 짐을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트렁크까지 2개씩이나 들고 들어와서요.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요. 내 여자친구야. 이제 애기 엄마고. 저는 제가 들은 말이 순간적으로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라고? 애기 엄마라고? 저와 남편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애기 엄마라는 지칭이 저를 향한 것은 절대 아니었죠. 경악을 한 채 여자를 돌아보니 문득 그 여자가 인부복을 입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배만 보면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바람 피웠다는 거야. 그 여자를 지금 여기 데려온 거라고? 언제까지 되도 않는 두 집사님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이제 너한테 받을 것도 없으니 몰래 만날 필요도 없겠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연이, 애도 하나 못 낳는 너랑 내가 지금까지 왜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식구들한테 좋은 노릇하는 것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다. 사는 게 개 같아도 조금만 더 버티면 너 회사 물려받고 나도 팔자 좀 피나 싶었는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왜 말을 안 들어먹니? 결국 네 오빠 좋은 애만 해주게 생겼잖아. 그래서 회사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했다는 거야? 너가 사장 딸인 거 제외하면 솔직히 볼 게 뭐가 있어? 디자인. 그거에서 쥐꼬리만한 돈 벌어왔자 뭐 할 건데. 네 오빠 사장 되면 나는 결국 만년 부장인 거 아니야. 월급쟁이 노릇 지겨워서 인생 좀 바꿔볼까 싶었는데 어떻게 도움 한 번을 안 주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서도 아직 채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였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놈은 열심히 트렁크에 남은 짐을 쓸어 담으며 말을 잇더라고요. 장인이나 당신이나 말은 잘하지.
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나 원참. 그래,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 태어날 애도 있는데 호적 정리는 미리 끝내놔야 할 거 아니야. 연희 너도 이 마당에 나한테는 미련 없지? 네 자존심에 혼의 자식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닐 테고. 이혼하자. 철에는 꼭 보낼게. 같은 집에 있는 거 불편할 테니까 짐은 간단하게 챙겨서 일단 난 나가줄 테니까. 남편 놈은 그 여자와 함께 짐을 챙겨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인간을 붙잡을 기운도 없었어요. 그동안 끼니마저 거르고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용하다 싶을 정도의 체력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저는 바닥에 누워 앓으며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도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 이틀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죽부터 시켜 먹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쓰러져서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울기를 반복하다 끝내 결심을 했습니다. 저 인간과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을요. 그러려면 어서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저희 오빠가 사장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진 후였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위로와 안부를 건네었죠. 저는 곧장 인사팀장을 불러 남편놈의 근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곤란한 얼굴로 대답했죠. 제가 없는 이틀 동안 나간다고 이미 동네방네 떠들었던 상태였더라고요. 심지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사팀장에게 바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퇴직금이 얼마냐는 둥 그딴 소리를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일단 사장실로 그 인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빠! 연희야, 고생 많았지?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저희 친오빠였어요. 저조차도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공항에서 또 연착이 되어버려서 급하게 온다는 게 이제 오게 됐네. 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미안하다 정말. 아니야 오빠. 이제는 너 왔으면 됐어. 시간을 보니까 너 틀림없이 회사에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바로 여기로 온 거야. 저는 오빠의 품에 안겨서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오빠의 얼굴을 보니 또 둑이 터진 것처럼 새어나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5분쯤이나 울었을까요? 오빠의 토닥임에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는 애써 웃으며 오빠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이원장 얘기는 정 변호사님 통해서 들었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때문에도 급하게 온 거야. 회사는? 오빠가 이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장실 문이 다시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뻔했죠.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총님, 언제 오셨어요? 아, 매제, 어서 와. 진짜 오랜만이네. 이번에 고생 많았지?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남편놈은 오빠의 얼굴을 보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제 얼굴과 번갈아 가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의 반응을 보고서야 제가 아직 우리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며 엉거주춤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헛웃음만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제도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여서 지금 부를까 하던 참이었는데 잘 왔어. 무슨 이야기를... 이원장 얘기는 다들 들었을 거야.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나한테도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오빠는 조금 침통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놀랐던 일이니 오빠가 놀란 것도 당연했을 테고요. 그런데
나는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와이프가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한테만 떠맡기려니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 너도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을 거 알고 있으니까. 오빠. 그래서 말인데 너는 하고 싶은 일 하고 매제한테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할까 싶어. 네? 저와 남편놈은 그 말을 듣자마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요. 생각보다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이는 저희를 보며 오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왜 이렇게들 반응이 격해? 형님, 저한테 회사를... 진심입니까? 그래, 진심이야. 그동안 자네가 우리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했어. 회사에서도 이미 일하고 있으니 업무 파악은 끝났을 테고. 더 필요한 부분은 연희가 지금처럼 가끔 와서 도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때? 남편놈은 너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새파래졌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눈치도 살피느라 바빴고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결국 오빠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천성입니다. 하겠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감사합니다, 형님. 내가 고맙지, 뭘.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연희도. 물론입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연희도 회사도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촌곡을 눈앞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오빠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저 인간의 반응도 어디 한번 지켜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일단 처리할 일이 있다며 나중에 집에서 보자고 말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그 인간과 저 단둘만이 남게 된 거죠. 저는 그동안 내내 말 한마디 없이 그 인간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놈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얼굴을 쓸어내리며 두 손을 막 비볐습니다. 아, 연희야,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 할 말이 있으시겠지.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놈은 냉큼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야. 앞으로 당신한테 잘하겠다는 말. 저번에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는데 그때는 나도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사과하려고 했어. 무슨 말이야? 나한테 잘하겠다니? 네가 이제 잘해야 될 사람은 네 여자친구랑 뱃속에 있던 네 아이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냥 해본 소리지. 그래, 외도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나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어. 당신한테 다 말은 못했지만 장인어른이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당신은 잘 알잖아. 옆에서 조롱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정말 잠깐 한눈 팔았던 거야. 그 여자랑은 곧 끝내려고 했어. 이미 정리했어. 어제 정리했다고. 변명이 구구절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차하게까지 했죠. 방금 전에 인사팀장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도 회사를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저도 울고 있었다던데 말이에요. 어제 정리는 방금 전에 한 거겠죠. 오빠가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했던 불과 몇 분 전에 말입니다. 그래? 근데 어쩌지? 나는 네 말 맞다만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어서 바람 피우고 애까지 가진 놈이랑 다시 살 생각이 없는데. 애는 솔직히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몰라. 연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지금까지 당신한테 잘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어?
이제 와서 지 자식도 나 몰라라는 놈인 줄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네 여자친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남편 놈은 사색에 되어서 이제는 연기를 집어치우고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모습 중에 아마 가장 간절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지금까지 제가 함께 살았던 인간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정 변호사님 통해서 곧 보낼 테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도장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거 알고 있지? 참, 회사도 인수인계 필요 없으니까 오늘부로 당장 나가죠. 월급땡이 인생 지겹다며. 나가서 너도 이제 새 인생 잘 차렸으면 좋겠네. 그럼 잘 가. 왜 언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여보. 그게 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했거든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그 인간을 때려 죽이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그때 곱게 돌려보낸 게 천추의 한이라면서요. 어쨌든 그 인간과 저희 집안과의 연은 그 길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혼외자식까지 임신했으니 소송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이겼죠. 그 인간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요. 오빠와 길게 상의한 끝에 회사는 결국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루어낸 유산을 이대로 공중에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엄마와 함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흐르는 시간이 참 야속할 만큼 빠르더라고요. 종종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도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남편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저와 제 가족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연기였다니 저는 인간의 밑바닥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던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